絶対にこれだけは解決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泥棒に盗まれちゃったわけです。大事なものを、命を盗まれたんです。15年前、高下明智が最後の声を振り絞って日本を信じろと伝えました。最後の最後まで日本の力を、日本の国民の皆さんの力を信じたいと思って、こんばんは。セーブ・ディ・アブダクティーズ、拉致被害者を救えの時間になりました。まず今日は最初にちょっとお伝えしておくんですが、NHK の潮風問題、村尾健幹事長からこういうメッセージが届いておりますのでお読みします。7月1日 NHK はイラン向け24時間有事放送を縮小することを発表。それにより3月1日から続いていた潮風の妨害電波対策である二重放送送信不可同一時間別周波数による放送が一部復帰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NHK によると14時24時の有事放送を休止するため、潮風の22時から23時23時5分から23時35分の時間帯が二重放送復帰となります。逆に言えば1時2時2時5分から3時5分4時50分から5時50分の3枠は放送1波送信が今後も続くことになり、そこについては復帰のめどは立っていません。このところ北朝鮮当局による妨害電波は北朝鮮近隣地域でのモニタリングから、周波数変更後おおむね4日程度で変更後の周波数へ妨害電波が追従してきます。拉致被害者への情報伝達は著しく困難になっていることは明白です。そもそもこのような事態を招いているのは NHK による予算削減計画の中で老朽化した 100kW 送信機を2台廃棄し KDDI 八幡送信所の送信機を4台化する計画が進められているためです。そして現在潮風が使用している 300kW 送信機もすでに製造から約35年となり間もなく寿命と判断されています。有事放送が継続される中、もしこの送信機も障害で止まってしまえば潮風が全く放送できなくなる可能性も十分あり得ます。有事の際に短波放送が効果的であることはこれまで政府をはじめさまざまな機会を通じて提言してきました。この地球上をデジタル通信が完全にカバーでき誰もが普通に使える時代はまだ来ていません。有事が起これば必ず通信インフラは遮断されます。 NHK が独自に発信を決めた今回のイラン有事24時間放送がその証明です。もしここへ今台湾有事や北朝鮮有事が重なったら完全に短波送信機は足りなくなり有事放送は機能しなくなるでしょう。こんな時にしか活躍しない、短波送信だからこそ国がしっかり関与して、整備をして備えることが必要だと考えます。政府各党への要請及び国会の拉致問題委員会、総務委員会などでの質疑を通じてこの実現に向けてさらに努力してまいります。ご支援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という、村尾さんからの要請でした。私この頃MLB 見てるんですけど、その時に必ず出てくるのが受信料の皆様に受信料に関してご理解をいただきというフレーズが必ず出るんですけど、全然理解をしておりません。でも払わなきゃやっぱり規則だから払おうとは思っているんですが、このままこんな潮風の対応が続くとそれも考えなきゃいけなくな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います。はい。それでもう一つ今これは荒木さんから出てきたものなんですけれど、
はい、宮沢康夫さんについて国連が北朝鮮に通知という文章が出てます。すでに、新潟日報で報道されていますが、新潟市出身で東京で昭和35年1960年、9月21日に失踪した特定失踪者宮沢康夫さん当時19歳について、一昨日国連の強制的、失踪作業部会から6月19日に北朝鮮に対し安否の確認と人権の保障を求める文書を送ったとの連絡がありました。これはすでに行われているのと同様の対応ですが、宮沢さんについては未確認ながら複数の目撃証言があります。作業部会がどのような根拠で宮沢さんを選んだのかは不明ですが、5月にコートジボワールで開催された作業部会の139回セッションでの決定とのことです。140回のセッションは9月にジュネーブで開催される予定で、昨年同様特定失踪者家族会調査会からの派遣を検討しています。今後さらに国連との連携が円滑になり、北朝鮮への圧力が強められるものと期待していますという今国連の作業部会の動きの報告がありました。で、脱足としてですね、国連の方はこういう形で進めてくれているのですが、明日予定されている衆議院の拉致特は国会の空転で開催ができなくなったそうです。参議院は日程も決まっていません。重病の患者を前にして医者同士が治療法をめぐって喧嘩しているような感じです。ため息が出てきましたという、荒井さんの感想でした。はい、それではもう一つ、これは救う会西岡会長の書いた文章ですが、はい、産経新聞の拉致問題の現場からという第35回7月4日に寄稿したものの抜粋というかをネットのというか救う会ニュースで出しておりましたので、それを皆さんに、読んで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トランプ氏の、対北攻撃以降を黙認。情報筋によると5月の米中会談時、トランプ氏は習氏に対して北朝鮮の核問題についてイラン方式で解決すると話したという。イラン方式とは無論米イスラエルがイランの最高指導者のハメネイ師を爆撃で殺害した軍事作戦を指す。つまり米国が北朝鮮に軍事攻撃を仕掛けるという意味だと考えられる。そして当の習氏は米国が今後中国と台湾との関係に干渉しないことを条件にトランプ氏のこの申し出を黙認する立場を示したという、中国が北朝鮮を見放した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ね。ただ台湾がバーター的にやられるというのはちょっと心外ですけど、はい、北朝鮮は何らかの方法でこの情報入手、命の危機が迫っていると感じた金氏は習氏に米国が北朝鮮に軍事攻撃を仕掛けてきた場合、黙認するのではなく北朝鮮と共同で事案に対処するよう要望、見返りとして北朝鮮には日本海側海軍基地を中国海軍が使用することを認めたということでね、この取引に満足した習氏は北朝鮮の顔を立てる意味も込めて7年ぶりに自らが訪朝する道を選んだという。中朝会談には両国の国防相が同席。中国側の発表では両国の軍隊の交渉を強化するなどが話し合われたといい、この点は情報筋の話とも合致するということですね。はい、朝鮮貨幣は紙くずになった元幹部が指摘。習氏は、訪朝時の夕食会で中朝の伝統的な友好は国際情勢の変化による試練に耐える中で受け継がれ長い時間を経て強固になっているなどと強調した。
ウクライナ戦争に伴うロ朝の接近を受けてぎくしゃくした中朝関係に区切りをつけるような物言いであり、北朝鮮では中朝会談後に中国から経済支援が実施され、自分たちの暮らしが改善するのではないかとの期待が広がった。こうするように最近一部の海外メディアが北朝鮮経済は回復したという記事を相次いで発信している。平壌で高層住宅の建設ラッシュが進んでいることや、自家用車やタクシーが増えていることなどを根拠とする内容。一方、脱北した北朝鮮元幹部は、私たちは救う会の聞き取りにこれらの報道について口頭向けだと主張しています。元幹部は、経済が好転しているのならばドルと北朝鮮通信価値が安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直近では1ドル8万ウォン約1万400円4000円かまで上がっている。朝鮮貨幣が紙くずになった証拠だと指摘。米や薬、肥料、石油など生活必需品の価格は人民が耐えられないほどに高騰している。中国からの投資や貿易が拡大するなどすれば生活は改善していくだろうが、これまでのところそうした話は聞いていないとする。日米批判も高いし、トランプは名指しせず、元幹部の指摘と同様に、私も北朝鮮経済は回復に至っていないと見ている。私が調べたところでも中朝会談から約1ヶ月が経過した現在も地下パイプラインによる中国産石油の提供量は平時の3分の1に減らされたままであるということ。新型コロナ禍前までチャンマダンで売られていた中国製品も戻っておらず、中国人観光客の訪朝も再開していない。今回の中朝会談はあくまで軍事連携の強化に絞った合意だった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はい。米朝会談の次元可能性に話を戻す情報筋によると、水面下の米朝交渉では北朝鮮は国連からの経済制裁の緩和を求めているという。国連制裁が日本からの大規模経済支援を得るための障害になっているから、北朝鮮は日本の資金を依然として欲している。近州は6月22日に開かれた朝鮮労働党の中央委員会拡大総会演説で、日本を公然と批判、国際社会にアメリカ第一主義や日本軍国主義が横行し不安定な状態をもたらしていることが理由とした一方で、高市早苗首相やトランプ氏を名指しすることはなかった。両国と関係を断絶する意向までは持っていないことがの証だろう。私は11月の米国中間選挙までに米朝会談が実施される可能性はあると見ている。はい。先に書いたように、金氏はトランプ氏がイラン方式で自分の命を狙っ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疑心暗鬼になっている。そのためトランプ氏と関係が良好な高市首相を通し、北朝鮮を攻撃しないように促してもらうという検討も内部で出ているはずだ。これまで首脳会談の開催国として開催順として米朝が先で日朝がその後という見方を示してきた。しかしこの状況下では米朝会談前に北朝鮮が日本に接近してくることも考えられる。日本政府はあらゆる事態を想定し準備を尽くしておきなければいけない。拉致認定の根拠は証言だけじゃない。これは電波のことですね。はい、これはもう産経新聞に載っておりましたが、うちの姉の場合も安倍区3区4区の場合、日本国内にいる土大臣との電波が更新電波が傍受されています。日本の海上保安庁によって、その1週間前後拉致の1週間前後にそれが頻繁に行っていられたという事実もあり、それで拉致認定に至ったという経緯もあったようですが、当時は我々拉致被害者家族には一切そのようなことは秘匿されておりました。北朝鮮による拉致の可能性についても全く警察から正式に、政府からも正式に
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はい、それではですね、一応報告がここまでなんですけど、この最後にというか、7月の2日に行われました、東京救う会東京連続集会との中で、キューバ元在キューバ北朝鮮大使の参事官が、亡命しておりますので、2024年から顔と名前を、2023年に家族とともに韓国に亡命、そして24年から顔と名前を出して活動を始めております。まさに3年前まで金正恩政権の中にいた外交家エリートですから、今までの脱北者の人はどちらかというと金正恩時代とか金正恩初期とかと言っていますけれども、生々しい今の体制、特に外交分野での金正恩政権の戦略などについてよく分かる人であります。私が見た金正恩北朝鮮と北朝鮮亡命外交官の式で、去年出しました。私も赤線ばかり引いてたくさん読んだんですけれども、後で聞きますが、平壌にあるプクセ商店という日本製品が置いてある外貨ショップで日本人女性を3人見たという話、それをこの間、産経新聞がそのうち1人は特定失踪者の1人だと似ていたという記事を書きましたが、その話についても詳しく後でお聞き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ということで、このイ・イルギュさんの話を最後に聞きながらお別れしたいと思います。で、来週はその質疑応答についても皆さんに見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が、お気になる方は救う会のホームページに今これ全編アップされておりますので、そちらをご覧いただくのが一番手っ取り早いかなと思い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それでは今日はこの辺で失礼いたします。통상 북한은 이제 새로운 어떤 정책이 나오면 외교관들이 나가서 그 정책이 종당성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新しい政策が北朝鮮で出ると外交官たちはそれを当該国に宣伝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나 이 3대 법에 대해서만큼은 선정할 때 대한 지시가 안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쿠바는 미국과 관계가 굉장히 족대 관계거든요. 쿠바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정말 숙족이다. 100년 숙족이고 족대 관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TV만 틀면 미국 영화가 자유롭게 나온다. 근데 당신들은 한국은 결국은 같은 동족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동족의 영화를 봤다고 해서 잡아서 감옥소에 갖다 놓지 않으면 총살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안 좋은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김정은 정권 체제 수호를 위해서 이런 법제도 강화에 이제 힘을 놓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사법제도 갱신에 굉장히 많은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지금까지 정치 사회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고, 다음에 이제 경제 국방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에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족대적 두국과 관계를 선포한 이후에 지방 발전 정책을 내놨습니다. 2024년 1월, 2023년 12월에 족대적 두국과 관계 내놓고 그 다음 해 1월에 이제 신경제 지방발전 정책을 내놨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사실 한국에 대한 그 환상이 많거든요. 옛날 조이 시대,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 북한이 한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대 북한이 위기를 겪으면서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완패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국으로부터 경제 지원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장마당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한국 매체들을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됐고, 그때부터 정말 한국이 잘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환상이 높을수록 통일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높습니다. 주민이 한국에 대한 환상이 높고 통일에 대한 환상이 높을수록 김정은은 독재 체제 유지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김정은이 두국과 관계를 남북 관계를 규정하게 된
관계를 규정한 후에 이제 북한 내부의 정말 끔찍한 원시적인 그 경제 상태를 회복시킴으로써 주민이 한국이 아니라 자기를 이제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타산하에 나온 것이 바로 신지방경제 발전 정책입니다. 분들 중에 북한 분이 있는지 모르게 가본 분이 있다 해도 그거는 당국이 이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지정된 장소만 왔을 뿐 정말 북한 사람, 지방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 자식이 12살 때 해외에 나왔다 이제 열차를 타고 북한에 들어오면서 열차 주변에 이제 지방, 농촌 집들 이제 지어놓은 걸 봤습니다. 그때 저희 자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저 집에서 사람이 사나? 이렇게. 그 정도로 북한이 지방 상태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변변한 공장도 없고 시설을 합니다. 2022년 2월에 러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브 밀착이 시작이 됐고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많은 지원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식량이나 에너지 지원은 이제 좁지 않게 좀 작게라도 이제 받았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김정은은 자신감을 가지고 지방 인프라를 결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정말 열악한 삶으로부터 주민들을 이제 그래도 조금 복지를 개선해서 자기에 대한 이제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김정은이 지방발전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지방발전 정책이 성공하면 저는 뭐 인권이니 민주주의니 통일이니 이념이니 이걸 다 떠나서 그래도 지금 원시적인 삶을 사는 북한 2,500만 우리 동포가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 지방발전 정책이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방발전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제가 보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입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1990년대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경제 시스템입니다. 지금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도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쿠바, 북한. 이 두 나라의 경제 실태를 보십시오. 쿠바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북한 역시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는 이상 그 계획 경제, 사회주의 경제를 가지고는 절대로 경제 발전이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이상 북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체제 안전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개혁 개방을 하면 김씨 일가의 이제 그 독재가 정통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풀려면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비핵화를 하면 체제 안전에 굉장히 큰 위협이라고 간주합니다. 결국은 김씨 독재 일가 하나를 위해서 개혁 개방도 비핵화도 안 하는 이상 북한 경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방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러브 전쟁을 보면서 이제 큰 심각한 교훈을 얻은 게 있습니다. 핵무기 하나 가지고는 체제를 지킬 수 없다. 세계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단 한 개의 전술 핵무기도 쓰지 못하는 걸 보면서 김정은은 결코 핵무기만을 보유했다고 해서 체제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이제 뼈저리게 통찰을 했습니다. 결국 실제 전쟁에서 가용한 무기는 재래식 전력이라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지난해 김정은이 이제 군 시설을 현지 시찰하면서 당 대회 올해 부사당 대회에서 핵력 및 재래식 전력이 병지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이제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핵무기 다종화, 이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비롯해서 이제 핵무력을 계속 건설하면서도 동시에 구축함, 드론, 특수전무력을 들어간 이제 재래식 전력이 굉장히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외 전략에 대해서 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김일성 시대 때는 북한이 외교가 이제 영역이 넓었습니다. 심지어 한국보다 북한이 수교를 한 나라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김일성은 이제 당시 15개 사회주의권 국가 외에도 전 세계 비동맹 국가, 북한 측으로 표현하면 블록 불가당 운동이라고 해서 비동맹 국가
외교를 이제 힘을 뒀습니다. 자연히 이제 북한이 외교 용역은 넓어졌고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지지연대 기반이 그때는 강했습니다. 1990년대 북한 핵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부터 북한이 권한의 행군을 하면서 다량의 탈북자들을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탈북자들 중원에서 북한이 열악한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에 노출됐고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북한 외교는 이런 다자 외교 그리고 이제 비동맹 외교로부터 대국 외교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대국 외교는 뭐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네 개 나라가 북한에서 가장 이제 중시되는 대국 외교 대상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로우 전쟁을 더불어서 이제 로우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북한으로부터 이제 군수 물자 그리고 파병을 비롯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북한을 전략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로 밀착을 통해서 북한이 얻는 최대 이익이 뭔가 정치적 이득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지위를 활용해서 북한이 하는 모든 불법 군사 활동에 대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징벌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서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북한이 끊임없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김정은이 방문했지만 국제사회 유엔은 단 한 번이 제재도 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무력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이제 그 금지한 북로 간의 군사 협력이 활성화됐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러시아 국경을 통해서 북한이 금지된 물건들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식량 및 에너지 공급망도 북한은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분야 못지않게 가장 큰 이득은 역시 군사 분야에서의 이제 이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 이제 언론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인데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 관계를 유지되면서 중국이 굉장히 이를 싫어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북한에 대한 불편한 심기, 이게 언론에 공개된 거 외에 제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한 가지 신뢰만 들겠습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외교 요건, 공무 요건, 논비자, 무사증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로북 밀착이 시작된다부터 공무 요건을 비자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 요건은 어떤 요건인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교 요건은 외교관들을 소지하는 요건입니다. 공무 요건은 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이 소지하는 요건입니다. 중국에 나가 있는 이제 많은 북한 회사 사장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지배인들, 그리고 해커들, 심지어 이 사람들이 다 보유하고 있는 공무요건을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중국에 체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중국에 체류하지 못하면 북한이 그로부터 받는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거는 공무요건 무비자는 두 나라 용사협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유지돼 온 거거든요. 중국은 협정도 무시하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명분 삼아 공무요건에 대한 무비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현재까지 폐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악화됐던 북중 관계가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방중, 그리고 올해 이제 6월 시진핑이 방북으로 완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야 자신이 내세운 지방발전 정책을 이제 성공할 수 있거든요. 한편 중국은 또 이제 북한을 미중 경쟁의 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이제 중국은 북한을 이제 자국의 안보를 위한 전략적 완충지대로 관리 통제 대상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미중 경쟁 속에서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동향이 여러 번 이제 감축이 됐습니다. 이제 북중 관계 회복은 굉장히 큰 속도감을 가지고 이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현재 북중의 이제 밀무역, 병강무역이라고 하는 그런 밀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이런 이제 조짐들이 이제 입수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북미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간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관심을 점점 잃는 것 같아요. 러시아와 중국만 확실히 우군으로 끼고 있으면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확실하게 막아낼 수 있다고 지금 자신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베네수엘라 이러한 사태를 관망하면서 미국에 대한 이제 관리는 역시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는 역시 이제 한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북한에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제 남북 관계, 이제 두 국가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로 보입니다. 단 이제 2026년 김정은이 9차 당대회 이후 열병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우리 국익에 준한 철저한 냉정한 계산과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바라는 두 국가 관계가 확실하게 고착이 되면 그 두 국가 관계의 틀 속에서 본인들이 한테 필요한 거는 받겠다. 대화도 재개할 수 있고 협력도 재개할 수 있는데 철저히 두 국가 관계의 틀에서만 하겠다. 이걸 이제 이게 바로 김정은이 국익에 준한 계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일본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일본과의 관계를 전문적으로 담당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외무성에 들어와서 2003년부터 6년 동안 라디오과라는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일본 NHK 방송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라디오를 듣는다는 것은 정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죄입니다. 근데 이제 외무성에서 1990년대 핵 문제가 불거지고 일본과 피랍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김정일이 특수하게 외무성에 지시를 줘서 라디오과라는 걸 내와서 전문적으로 미국의 서울방송, VOA, 코리아, 그리고 이제 NHK 월드 이 두 개 방송을 외무성에서 집중 총치해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동향 그리고拉致문제에 대한 일본의 동향을 빠짐없이 장악할 때 대한 지시를 줬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의 이름 요코타 메쿠미라는 이름을 매일과 같이 들었습니다. 일본 NHK 월드에서는 거의 매일과 같이 이제 납치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요코타 메구미 씨에 대한 이제 그 언급을 매일 했습니다. 제가 매일 그 타이핑을 했거든요. 요코타 메구미.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제 머리에 아예 그냥 정말 그 확실하게 들어오게 박혔죠. 북한 외무성은 사실 일본과의 관계를 이전에는 전문적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이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겠다. 일본과의 관계를 풀려면 이제 조면에 내셔야 될 실체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걸 외무성으로서 이제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외무성에서 라디오과에 근무할 때 제 바로 옆에 방에 이제 일본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 성원들이랑 제가 자연스럽게 많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게 이제 그 바로 옆에 탁구를 같이 쳤거든요, 그분들이랑. 근데 그 일본과 분들은 처음부터 일본과에서 근무한 분들이 아닙니다. 다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 제 기억에는 1997년 김정일이 외무성에서 이제 일본에 대한 연구를 하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지시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게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외무성에서는 납치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의지, 납치 문제를 풀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 그리고 납치 문제를 대가로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로 내놓을 수 있는가를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감스러운 것은 북한 외무성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실권이 없었습니다. 김정일은 일본과의 관계가 해결되려면 납치 문제가 무조건 해결돼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외무성은 실제 납치 문제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납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으며 납치 문제와 관련한 그런 데이터에 외무성 자체는 접근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무성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이 납치 문제와 관련한 동향을 분석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는 데만 그쳤지 정책적인 건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과의 납치 문제를 확실하게 풀고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건의를 못했습니다. 그때 97년, 2000년 그 사이에 구성된 사람들이 그때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5명이 일본과에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외무성에서 일본 중진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일본과 분들이랑 제가 이제 탁구 치고 이제 얘기할 때면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정말 필수다, 해야 된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 한국 이런 대국들이 있는데 중국은 진짜 북한을 도와줄 의지가 없다. 러시아는 도와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안 된다. 미국은 실제 북한에 관심이 없다. 한국은 발전했지만 아직 북한 경제를 완전히 호전시킬 만큼 그 정도 능력은 없다. 실제 북한이 정말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 이게 외국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실제 이제 북한 노동당이 통전부라든가 보위부라든가 이런 특수부서들이 납치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부서고 외무성 납치 문제라는 것 자체를 몰랐거든요. 2002년도가 이제 고이즈미 총리께서 이제 북한을 방문한 이후에 그때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사실은 전면에 외무성이 나섰지만 실제 협상은 외무성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도 외무성은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적인 처리를 외무성이 하지 않았습니다. 회복 조짐을 보이던 북일 일북 관계가 그때 깨진 이후에도 외무성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일북 관계의 설계자는 외무성이 아니었거든요. 북한 내에서도 외무성 사람들은 정말 납치 문제를 풀어버리고 싶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외무성이 너무 힘이 없어요. 지금 제가 납치 문제 전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감히 주제넘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이거 사실 이제 납치 문제 하면 일본 국민 정서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김정일은 납치 문제를 이제 털어버릴 생각을 실제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부에 실제 납치를 기획하고 실천한 그런 세력 자체의 완강한 조항에 부딪혀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세대는 이제 다 집에 종료퇴직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은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025년 1월달에 일본에서 지진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 김정은이 정말 이례적으로 일본 총리께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김정은이 일북 관계 개선 의지이 자그마한 표현이었거든요. 뒤어 김여정도 이제 일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일본 총리가 이제 북한 방문할 수 있다는 담화도 냈었습니다.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북 관계는 오늘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북 관계는 일본과 북한만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북 관계 개선에 이제 방해를 되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인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미국이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도록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국제사회 대북 제재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그리고 일본이 대북 단독 제재가 존재하는 한 북일 일북 관계가 설사 개선된다고 해도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얻어갈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 셋째로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중일 관계가 최근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또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일본을 전략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객관적 조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면 일북 관계를 위한 북한이 대폭이 꼭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은 납치 문제를 직접 설계한 사람도 아니고 직접 집행을 지시한 사람도 아닙니다. 김정은은 선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털어볼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김정은은 남북관계 그때 김정일이 다 만들어놓은 금강산 관광 잘못됐다고 선대 자기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최근 지방발전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기 선대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농촌 문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또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조건 이익에 맞는다면 이제 선대가 했던 잘못을 과감하게 털어버릴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객관적인 준비는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런 이제 자신이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를 또 안면서도 과거를 털어버리는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얻어갈 수 있는 정치적 이득, 군사적 이득, 외교적 이득, 경제적 이득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때가 됐다. 이제 객관적으로 할 때 이제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객관적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객관적 조건을 주동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 또한 이제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루빨리 이러한 객관적 조건이 마련이 돼서 일본 국민이 아픈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가 이제 확실하게 영구적으로 공고하게 들어앉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30년 가까이 북한 정권에 충성했던 자로서 일본 국민들의 이 마음에 무의식적으로라도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오늘 준비했던 강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